오늘 거물 어르신 모셨습니다. 김경재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우리 정치학 박사 대선배님이시고 미국에서 학위 받으셨죠?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 학위 공부는 다 했는데 네. all but dissertation 예, 학위 논문 쓰다가 못하고 프로그램 다 박사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논문 통과만 안 된 걸 말씀은. 유펜에서 하셨나요? 예, 한 6년 공부했어요. 6편에서. 예. 김대중 때문에 못했습니다. 바빠서. 그때 끌리고 그때 한참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계의 그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한 50년 가까이 40년 이상 제가 정치계에 몸담은 거죠. 71년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출마했을 때 네. 제가 그 캠페인의 공보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71년이면 71년이면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구나. 조금 몇 년 있으면 50년 네, 돼요. 2년 있으면 한 40년. 네. 그러면 요즘에 그때부터 정치를 해서 요즘에 문재인 정권의 이 정치하는 걸 보면 가깝하시겠습니다. 논평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논평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논평할 가치가. 그러나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한국의 장래가 실로 걱정입니다. 진짜죠. 그냥 뭐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서 나라가 위기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지금은. 진짜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 나라가 거덜나는데 체제가 이동되는데 그냥 뭐 야당이 뭐 정권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정말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극적인 예지만 1938년에 당시에 구라파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입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히틀러가 그 헌법의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대권법, 수권법을 뽑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나치 제2차 세계대전 600만의 그 유태인 학살 이런 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용감스럽게도 구교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말이에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신교는 본헤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치 막 살해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교는 이쪽에 뭐 괴링이나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의 선전에 넘었는지 좀 솔깃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가 전략적으로 바티칸의 교황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요. 무슨 조약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의 캐톨릭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독일의 캐톨릭을 침묵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을 해서 결국 그것이 나치가 저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뭐 요새 꼭 그걸 대접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봐서 그래도 신교는 뭐 전 아무개 목사나 뭐 등등 사람들이 그 뭐 사야하라는 데모도 하고 요새 각 서울의 큰 교회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그 예배를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교는 조용해요. 카톨릭은 좀 신중해서 그러는지. 아니 그리고 뭐 이게 종교적인 걸 또 잘못 얘기하면 좀 시끄럽습니다만 진보가 많다. 전통적으로. 근데 진보가 많은데 그 정의직 구현 사제단이 극히 적은 수입니다. 전체 사제 아마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2~3천 명 중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 100명, 한 150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틀릴 수 있습니다. 옛날 그런데 근데 그 양반들이 하도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서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 크게 내고 그래서 뭐 인권과 민주의 사도처럼 감히 그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문화무개 목사는 그냥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는 데까지 막 그러니까요. 뭐 하니까 이 양반이 신부님인지 그 사회 운동가인지 헷갈릴 정도. 뭐 두 개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불가사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잘 아시는 대로 요한 바오로 23세인가 하는 분이 2000년에 그 역사에 향해서 사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랬죠. 지난 몇천 년 동안에 소위 로만 캐톨릭이 인류 역사에 3대 과오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중세의 종교재판,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리고 1920세기에서 나치 유대인 학살 600만을 방조 내지는 협력, 묵인한 거. 이 세 가지가 카톨릭의 가장 큰 죄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하여간 카톨릭이라는 데 워낙 교묘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톨릭에 잘 아시겠지만 그 카톨릭이 특히 교육에 그 열성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육이 제수잇 교단이에요. 제수잇 교단이 교육에 수백 년 동안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뭐 제수잇 교단의 재산은 하느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아웃 오브 컨트롤. 그렇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직과 그 훈련 속에서 학교에 서강대학도 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쫙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상당한 하여간 그 치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참 문재인 지금 그냥 뭐 카톨릭이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나라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총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여전까지 최근 지지율이 50%가 넘는 지지율이나 물론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그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이 사태의 위기를 잘 모르고 심각하게 못 느끼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아주 목가적인 소셜리즘, 그 사회주의에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정교조 선생들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담임 선생이 한 말을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좀 헷갈리고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면 그건 구닥다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좌파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반체제 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피압방 민족의 어떤 해방의 신학이 되었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실이고 그 당시엔 그랬고요. 그리고 레닌이 1922년인가 그 커민트런 그래서 민족주의 민주혁명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백성들은 공산혁명하기 전에 민족주의 부르주아 혁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아주 그 시의에 적절한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자들이 모스크바로 운동자금 받으러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때 여운형 뭐 등등도 가고 김구 선생만 안 갔어요. 이동휘 뭐 이런 사람들 다 갔죠. 그런데 김구 선생도 아마 간접적으로 지원을 누구를 보냈던 것 같아요. 김립이라는 사람, 설립자. 김립. 김립은 거기 갔다가 와서 돈 배당을 받은 돈을 잘못 썼다고 해서 그 사람 나중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커넥션이 좀 있었다고 보아야죠. 그렇죠. 그만큼 김구 선생이 끌고 가던 상해 임시정부 조직마저도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이 어떤 후진국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그 사람들이 혁명적 노선을 능신능굴하게 바꿨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를 탄압했던 일본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 편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어떤 그 반미 사상의 뿌리가 거기에서 생긴 거로 보여요. 좌파들이 이제 사상이 거기 밑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미하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나라 갑자기 나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장군인데 갑자기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215년에 마그나 카타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거든. 1689년에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1789년에 불란서 혁명. 그리고 아메리칸 혁명. 수많은 혁명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도 홍콩에서 민주투쟁. 그렇죠.
그리고 북경 무슨 잔인하게 진압됐고 예.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단스크 노조 소위 폴란드에서 예. 바멘사가 예.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렇죠. 예. 체코에서는 바츠라츠 하벨이 또 예. 민주주의를 끌어왔고 다 공산혁명을 뒤집었고 자유주의 국가가 됐고 네. 심지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1990년에 손들었어요. 예. 공산주의 이제 안 되겠다. 그때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CCCP라는 구소련의 체제를 붕괴한 거예요. 예. 지금도 러시아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듀오모라고 다 국회 있고 다 그래요. 워낙 이제 푸틴이 그 강력한 예. 권력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체제가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천년이 하루같이 옛날의 공산주의 이론을 잡고 있고 더더구나 북한은 옛날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왕조 국가죠, 거기는. 왕조 국가는 상당히 봐준 겁니다, 이 박사. 봐준 거예요? 예. 그 수령. 이것은 수령 독재. 저는 이거 거의 어떤 북한 방문하고 갔다 온 사람의 말에 하면 평양 봉수대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받더니 사도신경을 읽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외아들 독생자 뭐 예수 이렇게 나오는 그 예수라는 말에 전부 김일성이 다 들어가더래요. 사도신경에. 예. 야.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소위 주체 사상은 기본적인 배경이 그 소위 그 기독교의 어떤 감람나무 사상, 구세주가 온다는 사상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 예수, 메시아, 메시아 사상에 기반돼 있어요. 그 메시아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요. 김일성의 외삼촌이 강영욱이라는 목사입니다. 목사죠. 예. 자기 어머니는 강반성 여사라고 유명한 권사님 아니에요. 예.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요새 여기 오셨던 그 황정엽 선생도 그걸 만든 사람인데 그 양반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왕조라는 건 상당히 봐준 거네요. 유사종교죠. 사이비 종교 집단. 유사종교인데 딱 그게 뭐가 하나 붙으냐면 자위 수단을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유사종교. 그렇지. 종교 단체는 군사력은 안 가졌는데 이놈들은 군사력을 가진 유사종교네. 자위 수단을 가진 침략 무기로 등장한 무장한 유사종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남한에서 무슨 새로운 민주 체제를 만드는데 회의를 좀 느꼈겠죠. 그래가지고 북한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뭐 그 유명한 커뮤니스트들 다 가는데 전부 처형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죄목이 뭔지 알았어요? 미제가 간첩이에요. 전부 미제 간첩으로 다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각했던 사람들, 이 종북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된다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적화 통일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딴 꿈을 꾸고 있어요. 제발 이 나라에서 그 북한을 제가 북한 갔다 온 사람이에요.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제발 그 목가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그러네요. 그리고 딱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제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 억압당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런 것을 주요 그 테마로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그 운동가들 왜 이 운동가들이 북한에 억압당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글자도 얘기 안 하느냐. 이게 위선 아닙니까? 위선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북한을 민주화시킨다. 북한의 사회를 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한 100여 개 단체 이름으로 딱 해서 김정은이한테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렇죠. 북한의 포럼 수정을 공개하라. 정당한 재판 절차에서 사람을 재판해라. 하고 만약에 성명서를 내던 김정은이가 충격받아 버릴 겁니다. 왜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죠. 심지어 그건 또 그거라도 이 나라 정부라는 사람들이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갖다 집어넣는데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놈은 나라가 기권을 해버렸잖아요. 투표를 안 하고. 이런 나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게요. 정말로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에 싸움하는 것도 저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좀 반일적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거리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을 오히려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 저 한국 놈들은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저 한국 놈들은 왜 저지랄이냐. 약속도 안 지키는. 그렇죠. 우리는 약속 지키려는데 대통령 왜 그 일당들이 아니 그 전 국민을 이상한 그렇죠.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또 그것도 다른 1965년에 박정희 장군이 한 것이 이제 군사 독재라고 가자 하고 네. 그것을 한 거 옳지 않다. 네. 새로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네. 다른 해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만약 그걸 했다면 다시 결착을 했다면 자기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노무현, 이해찬,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사인하고 도장 찍은 그 문서를 2005년에 했어요 자기들이. 네. 40년 후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을 우리 정부에서 돈을 6,100억 이상을 또 다 지금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논리적으로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단어적 사전적 차이는 있지만은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추가해서 더 받아야 할 보상의 문제와 일본 사람들이 이래 놔두고 간 자기들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이요. 그게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땅값이 그게 얼마나 주택이니. 아유. 또 그마들은요 그런 걸 잘해갖고 다 등기 다 해놓고 가거든. 네. 그놈을 다 하자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서로 상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놓은 약속을 다 한 건데. 아니 당사자가 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습지. 편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잘 잊어먹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또 몰라요. 그렇죠. 우리 조국이란 분 이제 그만두셨죠 오늘. 내가 막 당장 쫓아내라고 난리를 쳤는데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치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웃을 거예요. 속아 웃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전형적인 강남 좌파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페이비안 소셜리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의 청년 시절에 뭐 일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우분심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이런 인정합니다만은 아니 할 일도 많은 사람이 페북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44번이가 글을 썼다면서 글을 써가지고 일본을 자기가 무슨 뭐 아주 잔다크처럼 나서는 이건 코미디입니다. 아니 그리고 비서잖아요 지금. 그래. 아니, 대통령을 모셔봐서 아시겠지만 비서가 민정수석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게 말이야. 지 할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을 나는 어디 가서도 그 얘기 엊그제 했습니다만은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조국을 파이어 시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그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얘기거리가 돼요. 어제 볼턴 왔죠. 볼턴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볼턴이 이게 능글 맞은 사람 아닙니까? 앉아서 니들이 조금 아쉬운 소리가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간 내가 그걸 잘 관리해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니들이 해주지 자식들아. 그러니까 한 것이 뭐냐면 파병 문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담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당분간은 적어도 이거 확실히 한국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안 하죠. 안 하죠. 그냥 묵인하는 거죠. 어머나 묵인하면서 내놔. 그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파병 문제의 정당성 여부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지금 꼭 파병을 해야 하느냐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안보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뭐 파병까지 보내느냐.